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효력을 멈추라고 판단하면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21%로 장동혁 체제 후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방선거 D-89, 출마를 원하는 공직자는 어제까지 사퇴를 해야 했습니다. 출마설이 돌았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일단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정치권 소식 여야 패널들과 잠시 후 심도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확전 양상을 보이며 계속 악화하는 중동 상황 먼저 전문가와 심도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쿠르드족이 미국을 대신해서 이란과 지상전을 벌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 인명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엿새째네요.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면 금방 이란이 무너질 거다. 미국 구상대로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트럼프의 오판설. 네. 이 오판설이 사실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판이라고 판단하신 게 오판이다. 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면 예. 무너질 것이다. 저 생각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애초에 그렇게 생각 안 했다. 네, 예. 왜냐하면 핵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대통령이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였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협상이 전혀 진척이 없는 그런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협상 상대를 바꿔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레짐 체인지를 또 얘기를 했고 예.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이 낫고 그다음에 협상 상대로도 새로운 최고 지도자와 함께 협상을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알리 하메네이 제거하면 그냥 우르륵 스르륵 다 무너질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애초에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가 잘못됐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 레짐 체인지는 사실 물 건너 갔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왜냐하면 차남이 유력하기 때문에. 네. 예. 잠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의 꼭두각시 아니냐 이런 말이 미국 심지어 그 보수층 사이에서도 들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거기 그 주장에 대한 반론을 한 사례를 들어서 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지금 가자 지구를 휴전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벌써 휴전 3단계 해법을 요구했는데 2단계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2단계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사항이 하마스 무장 해제예요. 근데 지금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마스가 무장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워싱턴에서 가자 평화위원회 회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2단계를 선언을 했어요. 자, 이것은 그럼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냐후를 왜 말을 거슬렀네요. 그거. 말을 안 들어주나요? 예. 이 선택적인 도움인가요? 아. 네. 그러니까 이번 공습도 뭐 한간에는 네타냐후의 뭐 꼬드김에 넘어갔다 트럼프가 이런데 이게 아니라 트럼프의 의지일 것이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트럼프와 나타냐후의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통의 이익이 있다는 거죠. 예. 국내 정치. 예, 국내 정치도 있지만 어쨌든 나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협상을 새로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하고 예. 그리고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핵시설을 타격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란의 반정부 시위자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이 분명히 알리 하메네이를 암살할 수 있다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오전에 회의 다 모인다. 네, 뭐 그런 거.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마다할 이유가 없었겠죠. 예. 네. 결국엔 두 사람이 둘 다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죠. 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란 내부는 어떤 상황인가? 저희가 눈앞에서 공습을 마주하고 극적으로 대한민국으로 탈출한 주 이란 대사관 직원 인터뷰를 잠시 들어보고요. 현지 상황을 좀 짐작해 보시죠.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 육로로 안전한 곳까지 이동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20시간 넘게 버스로 이동해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새벽에 출발해서 그냥 하루 종일 그 버스 타고 화장실 가는 시간 한 10분씩 2번 하루에 내리고 중간 기점에서 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루 종일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에서 이제 통신망을 차단해 놔가지고 연락이 잘 안 됐었고 투르크로 이동한 다음에 이제 가능했었습니다. 통신망이 차단돼서 거의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란 정부가 의도적으로 좀 차단한 것도 있을까요? 물론 통신 시설이 파괴된 측면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파괴된 것도 있겠죠. 예. 그러나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예, 의도적으로 50% 아니면 뭐 아주 더 낮도록 인터넷 사용률이 낮아질수록 예. 그렇게 차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 1월 달에도 이란 정부가 인터넷을 완전히 못 쓰게 셧다운 시켰죠. 예. 그다음에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화도 사실상 통화할 수 없을 정도였었어요. 통신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3인 체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리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 유고씨 그중에 이제 3명이 있는데 헌법소위원회에 한 명이 지금 이 3인 체제에 있는데 이분이 중요한 공식 발표를 했어요. 전시에 적과 내통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 아, 약간 계엄령 같은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또 페르시아, 이란어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연락을 주시고 좋은 정보를 달라. 예. 자, 이거 정확하게 미국과 내통하는 자들은 예. 엄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하. 지금 이란 국민들 중에서 누가 핸드폰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한다거나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쟁 국면을 틈타서 민주화 목소리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한 그런 그렇죠. 조치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통신 시설을 이란 정부도 망가뜨렸다, 차단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하라라고 했다는 그 소식도 같이 겹쳐서 좀 네. 회상이 상기가 됩니다. 실제 유엔에 있는 이란 외교관들이 한두 명이 망명했다는 설은 한 달 전에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미. 민주화 운동 네, 설 때. 네, 네. 그렇군요. 어제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에서요. 네. 이란의 1,500톤급 함선을 격침했다고 합니다. 어뢰로 함선을 미군이 격침한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네. 미군도 스스로 밝혔는데 최소한 140명의 이란 군인이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호르무즈 해협 장악하지 말라라는 신호를 경고를 보낸 걸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 성과 업적을 내고 싶었겠죠. 예. 계속 전쟁 중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는 군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미국으로서도 지나가는 이란의 군함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겠죠. 예.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 침몰시키는 것은 당연히 전시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전투 행위다 예.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게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게 네. 인도 외무장관 출신인 한 정치 인사는 인도 초청으로 그쪽 해역에 와 있었다, 무방비 상태였다고 주장을 했어요. 물론 네. 그리고 이란 외무장관도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네. 훈련하는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무장이라는 걸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물론 네. 정확히 팩트 체크는 필요합니다만 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좀 미국이 좀 무리한 공격 아니었나라는 반론도 가능하거든요. 일단 군함이 무비장일 수는 없고요. 예, 분명히 무장을 했을 것이고, 그럼 군함이 항해를 할 때는 분명히 자기들도 레이더를 이용해서 주변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 살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전혀 이것을 두고 무방비 상태였다. 어떻게 군함이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상전 가능성 또는 이미 지상전이 시작됐다. 뭐 외신보다 좀 엇갈립니다만 이거 한번 지켜볼게요. 지상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어제 미국 NBC 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꽤 많은 말을 했는데 미국의 지상군 투입 예상에 대해서 이란 측이요 매우 호전적으로 매우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President Trump has not ruled out boots on the ground in Iran. Are you afraid of a U.S. invasion in your country? No, we are waiting for them. You are waiting for the U.S. military to invade the ground troops? Yes, because we are confident that we can confront them, and that would be a big disaster for them. 예, we are waiting for them. 우리는 그 지상군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네. 저도 그게 들렸거든요. 네. 이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얼마든지 외교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예. 그리고 재앙이 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요,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예. 재앙이 되는 일을 왜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돼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외교관으로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시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미군이 포함된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 예, 들어가려면 최소 수달은 훈련을 해야 되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강습단이나 특수부대를 조금 파견을 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현 시점에서는 저는 거의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그 단기 뭐 이렇게 투입은 가능하지만 네. 정말 지상전을 위한 투입은 미군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란이 생각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렇게 답한 그렇죠. 거다. 그래서 사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보이는 것은 심리전이죠. 심리전이다. 심리전이다. 네,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산악지형이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군들이 아무리 훈련이 됐어도 그렇죠.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지형 지물을 만들어 놓고 예. 얼마나 많은 시뮬레이션과 훈련을 해야 되겠어요. 예. 네,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이죠. 예. 네. 그래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외무장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우리는 지상군을 기다리고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외신 보도들 내용이 좀 엇갈리면서 공식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쿠르드족을 미국이 내세워서 대리 지상전을 이미 하고 있다. 뭐 또는 하려고 한다. 좀 네. 톤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네.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하려고 한다. 하려고 한다. 준비는 되어 있다. 예.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이고 아직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투입된 것 같지는 않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격려를 하고 예. 빨리 작전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쿠르드 이 민병대 1,000몇 병력을 예. 투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럼 뭡니까? 다른 목적이 있다. 준비는 시키는데 예. 지금 이란 서부에 많은 쿠르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카르만샤 지역부터 해서 이 지역에 지금 반 이란 성향의 쿠르드 민병대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무기와 물자와 자원을 배달하기 위해서 배송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 미군이 네. 예. 그럼 이제 쿠르드 특수용어를 파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예. 1,500명, 뭐 2,000명을 투입을 해서 혁명수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네. 근데 미군이 그 이란 서부 카르마샤 지역에 있는 쿠르드족에게 군사 물자를 지원한다는 거는 네, 대리전으로 나서달라라고 종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맞죠. 아, 네,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일단 동요를 하라는 거죠.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분란을 일으켜서 혁명수비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예. 이란 내부의 치안을 어렵게 만들어서 아. 정권 붕괴를 노려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라크나 그러니까 이란 바깥에 있는 쿠르드족 민병대가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이런 수준은 아니고 네. 원래 이란 그 범위 안에 있던 쿠르드족 민병대들 또는 네. 뭐 반군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좀 움직이도록 종용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아무튼 그들이 이란 내에 있는 국경 내에 있는 쿠르드족 민병대들은 국제적으로 전투를 벌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하, 네. 그렇군요. 근데 쿠르드족이 제가 10여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 IS 격퇴를 미군과 협조해서 같이 하다가 네네. 미군이 약속을 안 지키고 미군만 먼저 철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배신을 당했잖아요. 배신을 여러 번 당했죠. 아, 예. 2018년에도 당했고요. 예. 1991년 이라크 쿠웨이트 해방 전쟁에서 미국과 같이 들어갔었고요. 예. 그다음에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침공할 때도 쿠르드 민병대 도움을 받아서 예. 들어갔었거든요. 예. 들어갈 때마다 많은 것을 약속을 했겠죠. 뭐 국가를 세워주겠다, 아니면 최소한 뭐 자치기구를 만들어 주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부는 충족을 시켜줬지만 국가 성립은 거의 뭐 성공하지 못한 예. 그런 사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미국과 섣불리 협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쿠르드족 내부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쿠르드 민병대가 단일하지가 않아요.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세력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끼리도 세력 다툼을 하고 예. 그다음에 자기들이 또 좋아하는 또 강대국이 또 다르기 때문에 예.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움직이지는 또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
그리고 아무리 심하게 지금 뭐 아카일로로 치닫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과 이란이 물밑에서 혹시 협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란 외무장관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바로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서 들어보시죠. They're calling, they're saying, how do we make a deal? I said, you're being a little bit late, and we want to fight now more than they do. We don't see any reason why we should negotiate with the US when we negotiated with them twice, and every time they attacked us at the middle of negotiations. So there is no request for a ceasefire by us, and there is no request for the negotiation with the US from us. We have never sent any messages to them. 예, 혹시 이란이 여전히 그러니까 아까 지상군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 것처럼 좀 뭔가 자존심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제 이희수 성공회대 석좌 교수는 이 자리에서 네. 그래도 물밑에서 지금 협상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예. 예, 아락지 외무장관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예. 분명 밑에서는 지금 물 밑에서는 비밀 채널을 통해서 예. 아니면 중재자를 통해서 휴전을 갈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예.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성과를 찾으려면 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자국 국민들에게 네. 또 이란도 자국 국민들에게 뭔가 창피하지 않을 정도 수준의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절충점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면을 그걸- 세워줘야 돼요. 그게 어떻게 어느 점이 될까요?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핵협상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핵협상이 중단됐기 때문에 핵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면을 세워줄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란이 컨소시엄 방식, 예를 들어서 이란 주변에 있는 국가에서 우라늄을 농축해서 네. 이란이 쓰고 싶어하는 원자력이나 네. 과학기술용, 의료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농축 우라늄을 주면 이란이 그걸 받으면 예. 이란은 자국에서 더 이상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아주 큰 부분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450kg의 60% 이상 농축한 우라늄을 바로 러시아에게 넘기겠다. 아. 자,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부분에서도 지금 합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미국과 이란이 중재자를 통해서 좀 타협점을 찾는다면 예. 다시 한번 핵협상으로 돌아간다면 휴전의 기미가 볼 수 있죠. 예. 네. 어제 서울 한복판에서 주한 이란 대사와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1시간 차이였나요? 맞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좀 뭐 위상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어제 이 맞불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외교를 하고 있는 주재국 대사가 예. 이 중요한 시점에 특히 한국에서 이런 맞불 기자회견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예.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뭐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두 대사가 어떤 결정적인 얘기를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예. 다만 우리의 외교부도 지금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예. 특히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어떤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란 네. 대사가 대한민국도 빨리 뭔가 발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것 같아요. 아주 중립적인 얘기를 하셔야죠. 우리 정부는. 네, 예. 그래서 빨리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고 전쟁이 더 확전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핵협상이 빨리 재개되기를 바란다. 예. 그리고 이 지역에 빠른 평화가 오기를 바란다. 예.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여쭙기 많은데 시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가 후계자로 뭐 이미 선출됐다라고 보도가 좀 나왔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미 내정됐다 정도로 볼까요?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왜 발표가 안 되겠다고 보세요? 일단 발표하면은 또다시 이 이스라엘의 공수 표적이 될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누르는 측면도 있고요. 예. 또 내부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그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이견이 있다. 예, 이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오만이나 중국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오만은 이미 지금 종전에 지난 전쟁이 나기 전까지도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을 중재를 해왔고요. 예. 중국도 가능성이 있지만 오만이 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알자지라를 확인하니까 이란 내 사망자가 1,230명을 넘어섰다라고 하던데 네. 무고한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다음 주에도 이렇게 이 상황을 좀 분석을 안 하도록 좀 상황이 종료되면 좋겠는데 네.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일강 서강대 유로매너 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내 정치 상황으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했는데 21%, 이 한국갤럽 기준으로는 22%가 직전에 장동혁 체제의 최저치였는데 21%로 1%포인트가 또 내려갔습니다. 취임 후 역대 최저가 됐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이런 수치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여러 발언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백다 앵커의 브리핑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브라보, 멋지다 현진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소식을 전한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책임 정치 해시태그도 달면서 지도부를 직격했는데요. 당대표가 지금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윤리위가 뭐 죄송한다고 바로바로 징계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뭘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배현진 의원의 손을 들어준 법원,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또 한 번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권파의 분석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수상하면 장동혁 대표 총선까지 연임하는 대표 될 겁니다. 당 기류는 그래요. 지금 제가 느끼는 당원들의 기류로 보면 휴직이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다시 전당대회에 등판했을 때 또 당대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은 또 한 번 장동혁 체제 출범 이후 역대 최저 지지율을 받아들었습니다. 예, 우선 법원의 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 차원의 추가적인 법정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께서는 현재 민생과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당의 역량을 집중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예, 송영훈 의원님. 법원이 중대한 하자라면서 조목조목 짚었거든요. 좀 요약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가 문제다. 그래서 효력을 정지시킨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배현진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는 실체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이른바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삼았습니다만 법원이 유심히 집중한 부분은 실제로 그 해당 아동,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의 SNS에 와서 댓글을 달았던 그 네티즌의 손녀로 추정되는 그 아동에 대해서 그 사진이 게시됨으로 인해서 누군가 악플을 단 사람이 그 아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2월 26일에 있었던 신문기일에도 법원이 이 부분을 국민의힘 대리인에게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추후에 제출하겠다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즉답은 없었습니다. 어제 결정문을 보면은 그런 것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즉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배현진 의원이 당 지도부에 반대되는 노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등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 실질적인 징계의 이유인 것이지 사실은 겉으로 내세워진 그 아동학대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2월 11일에 배현진 의원이 출석을 해서 소명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마는 당규윤리위원회 규정상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서면은 같은 날 오후 1시 45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총체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것이죠. 예, 김준욱 의원님. 눈은 장동혁 대표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100배 사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죄 안 하겠죠? 일단 안 하고 있을 텐데 또 그 마냥 또 안 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윤리위는 당의 독립된 기구고 또 윤리위가 독립적으로 판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마 이런 입장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에서 나오는 많은 얘기들 보면 윤리위원회를 어떤 숙청의 도구로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이 당에 어제 이 배현진 의원에 대한 그 처분, 이 인용 처분이 나온 그 가처분이 나온 이후로 그 이후로 지금 이제 당에서 소장파 의원들은 또 지금 이제 소위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지금 바꿔 교체해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아무런 메시지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영 의원님. 아무런 메시지 없이 넘어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정치인이라면 예. 이 작금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침은 유구무원하면서 예. 이슈가 좀 잠잠해질 때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건데 장동혁 대표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현재 공직선거를 앞두고 있고 공직선거를 이끌어가는 공당의 대표입니다. 네. 많은 언론사가 끊임없이 질문하기 때문에 답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보수 지지층에서는 지금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더 뭉쳐야 된다.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징계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련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것은 장동혁 대표는 더 강경한 메시지를 본인의 지지층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이게 정당 내의 일은 법원이 이렇게 크게 관여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당 자율성도 법 테두리 내에서 보장된다라고 법원이 밝혔습니다. 소영주 의원님. 네. 꽤 많이 엉망이었나 봐요. 법원이 이렇게까지 결정한 거 보면. 그러니까 법원이 오죽하면 이렇게 정당에 대해서의 정당 운영 자체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밖에 있는 행위들이다. 예. 이건 안 된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저는 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 부분들에 있어서는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 국민의힘의 운영 방식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 운영 방식이 과연 규정하고 있는 예. 민주적 어떤 절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윤민우 윤리위원장 이분에게 따지고 보면은 본인의 사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위해서 독립기구라는 허울을 주고 칼을 쥐두르게 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명백하게 독재적인 정당 운영이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배현진 의원의 뭐 사과 부분은 곧바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윤민우 윤리위원장 사퇴시켜야죠. 이거는 그냥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사퇴를 안 시킨다.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 정치로 봐서는 장동혁 대표가요. 정말 정치권의 동네북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두들겨 맞고 한동훈 전 대표한테 두들겨 맞고 이제는 배현진 국민의힘의 서울시당 위원장한테 두들겨 맞는 꼴이라서 예.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현역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했다가 이게 법원에 의해서 다시 정지가 되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마치 이게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작은 일처럼 이렇게 다뤄지기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은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향해서 당권파 사냥개 노릇, 지선 앞 당을 갈등으로 몰아넣은 책임 이렇게 또는 장동혁이 친 김건희 윤민우에게 칼을 쥐어줬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윤민우 위원장도 묵묵부답인 건가요, 지금? 저는 이 사안은요. 예. 윤민우 윤리위원장 한 명의 사퇴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어제 법원의 결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홍위병식 징계 청구 그리고 공산당식 숙청 정치를 이제는 그만하라는 법원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배현진 의원과 마찬가지로 징계를 당한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제명 또는 탈당 권고와 당적 박탈 조치 이런 것들을 모두 취소하고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국민의힘에 여전히 윤리위에 걸려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홍위병식 징계 청구에 의해서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 사안들 모두 징계 청구를 철회하고 국민들 앞에 이런 것 다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윤리위원장의 사퇴는 세 번째인데 이것이 윤리위원장 한 사람이 사퇴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김 전 최고위원이 윤리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니까 그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윤리위가 내세운 이유가 뭡니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문
그 결정문은 윤리위원장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었거든요. 즉 윤리위원회의 모든 조치들은 윤리위원장 한 사람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윤리위원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전원이 사퇴하고 윤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홍위병 방지 룰을 포함시키는 당헌당규 개정까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난 2월 26일에요. 조경태 의원이 윤리위 제소 징계는 분열을 넘어서 통합을 해치는 행위다. 또 윤상현 의원이 징계,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 윤리위 제소는 분열 제도화다. 뭐 이런 우려가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을 경우에 당 리더십이 타격을 받을 거는 다 이렇게 예상이 나왔거든요, 김진욱 의원님. 근데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거는 예견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저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특히 국민의힘의 당 내에서 이렇게 징계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소위 징계 내전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숙청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이 나올 정도의 상황은 대단히 위험하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분열로 가는 그 지름길을 밟고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 가닥을 타고 정리해주는 부분이 필요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의 이 결과가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 흔들리는 것을 누가 초래하게 된 거냐라고 봤을 때 장동혁 대표 쪽이 스스로 이 부분을 초래한 것이다라고 지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장동혁 대표가 몰린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영 의원님.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대구 행보 때 동행한 의원 관련해서 또 원외 당협위원장이었나요? 뭐 이렇게 제소를 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좀 지장이라고 표현하면 그럴까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윤리위가 계속 징계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윤리위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보가 정상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당권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윤리위가 독립적이었고 더 나아가서 정무적 판단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독립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장동혁 대표의 행보와 따라가면서 장동혁 대표 행보에 뒷받침해준 역할을 충분히 윤리위가 수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당의 윤리입니다. 정당의 윤리는 정무적 근거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률적 판단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당헌 당규는 법률보다 되게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를 따랐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오히려 법원에서는 징계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은 겁니다. 현재 지금 윤리위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자해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내일은 부산 구포시장을 간다고 합니다. 송영은 의원님, 여기에 배현진 의원 동행하나요? 징계를 홀가분하게 이제 떨쳐냈으니 동행을 하겠죠. 예. 어제 저녁에 한 종합편성 채널과의 라이브 인터뷰에서 간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산에 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징계 청구되어 있는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징계 청구는 홍위병식 징계 청구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만약에 부산에 오지 않게 되면은 그런 징계 청구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본인들의 정치 행보를 축소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분들이 그 반대로 한 번 가서 징계받으나 두 번, 세 번 가서 징계받으나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부산 현장에 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은 이런 것을 해당 행위라고 몰아붙이면서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과 대단히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 전통시장에 가서 그 전통시장을 하루라도 활성화시키고 많은 분들이 물건 사고 음식 사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지 왜 해당 행위입니까? 이런 것을 만약에 징계하겠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전통시장 상인분들, 해당 지역 시민과 싸우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국민 상식을 거스르는 일을 이제는 제발 좀 그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금 영상 나간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가서 많은 인파를 몰아갔고요. 네. 내일 부산이고요. 장동혁 대표는 그런 와중에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는데 망신만 당했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지도부가 무기력하고 그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는 계속 새몰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장동혁 대표가 동네북 신세를 스스로 자초하는 게 있어요. 예. 판단을 못하니까 여기저기 두들겨 맞는 겁니다. 서문시장도 그렇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따라가는 그 자당의 의원들을 징계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윤리위에서 심판하겠다는 것들 국민들이 보기에 선거 앞두고 한심하다. 혀를 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의 이 일전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둘의 싸움에 누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윤석열이 있습니다. 예. 끊임없이 그 윤석열을 가지고 국민의힘은 떼어내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을 품고 우리는 윤석열을 안고 가야 된다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을 떼어내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다 잘라내는 게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의 지도부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그 징계를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국민의힘은 싸우는구나. 저는 이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가는 것이지 이제 한동훈, 장동혁 두 정치인 간의 보수에서의 싸움은 크게 흥미로운 어떤 그 장면은 아닌 것 같다. 예. 호윤을 두고 이제 엇갈리는 거냐. 절윤을 하지 못하는 호윤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더라고요. 김준욱 의원님, 부산행 이후에 한 전 대표 뭐 보궐선거 뭐 부산으로 혹시 자리 나오면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직 뭐 그 대구나 부산이 확실하게 재보궐 지역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디가 재보궐 지역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 전 대표의 선택지도 달라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대구보다는 부산 쪽이 또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부산에서 소위 전재수 내일 이제 구포시장도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데 그 지역이 재보궐 지역이 된다면 조국 전 대표 그리고 한 전 대표 이렇게 해서 좀 빅매치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전투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어쨌든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 전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이든 또는 내일 부산의 구포시장이든 여기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세력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를 이미 사실상 포기하고 장동혁 대표의 그 당권만 지키려는데 어떤 뭐 목적이 있는 거, 목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일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정도의 규모를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난 대구 서문시장과 같은 모습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의 장동혁 지도부에게는 상당한 타격감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영 의원 내일 부산 가세요? 네, 부산 내일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굉장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표정이. 재보선 간복이 아니야? 그러니까 혹시 부산 출마 아직 빈자리 안 났지만 나오면 가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첫 행성지를 대구로 받는지를 저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단순하게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보수의 재건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구 서문시장은 말 그대로 보수의 산 역사이고 산 증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서문시장에서 최대한 많은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동선을 어떤 식으로 짜냐, 장동혁 대표를 그대로 뭐 동선을 따라갔냐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동선을 짬에 있어서도 많은 상인분들, 특히 서문시장 상인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런 동선을 구상을 했었고 실제로도 많이 만났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단순하게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것보다는 지금 보수가 사실 너무나 많이 망가졌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 우수한 사무처 직원들과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역량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당권파에서 너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보수 재건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떤 출마 지역을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같이 친한계 패널 분들한테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애매모호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는 출마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그런 겁니다. 저는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언론의 지대한 관심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 짧게 좀 볼게요. 국민의힘이요 경찰에 그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정보를 보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출마 흠집 의도 이런 뭐 지적도 한간에 나온다고 하는데 장 대표는 이미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측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사태까지 벌어졌냐면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습니다. 진실공방으로 가면서 의원총회에서 2번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거 수사 의뢰를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러면 수사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사 협조가 목적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한창 지방 행보를 시작한 한동훈 전 대표 이 타이밍에 경찰이 제공했다? 이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의 본질과는 상당히 관계가 없는 이야기죠. 사실 배현진 의원이나 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나아가서는 한동훈 전 대표까지 윤리위원회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 때문에 제명이나 탈당 권고를 당했다고 믿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결국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나아가서 윤어게인과 단호히 절연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반복적으로 냈다가 국민의힘에서 축출당한 것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본질을 이제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의 시장 상인들과 만나는 일종의 민심 행보를 본인의 유튜브로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은 경북의 많은 상인들께서 김재원 최고위원을 만나서 한동훈을 와 쫓아낸 놈 그러면서 뭐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 것들이 김재원 최고위원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질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런 제명의 본질을 어떤 당원 게시판 관련된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가리려고 한들 민심에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자세히 살펴보죠. 한국갤럽에서 발표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1%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최저치고요. 민주당은 최고치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소영주 위원님, 네. 최저치 지난번 다른 조사에서도 나왔었거든요. 네. 원인은 찾는 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방 알 수 있죠. 예.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을 품고 가기 때문에 윤석열과 동치가 돼 있어요. 결국에는 국민들은 윤석열이라는 내란 우두머리를 버렸어요. 근데 왜 버린 이 정치 지도자라고 해야 되나? 정치인을 끌어안고 간다는 자체가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 저는 지금 장동혁 지도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치료 불가능한 민생 불감증에 걸린 정당이다. 치료 불가합니다. 예. 근데 민생 불감증이라는 건 뭐냐면 민심 불감증. 민심을 읽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죠. 더 떨어질 거예요. 제가 봐서는 2주 내에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이 같은 행보들을 계속해서 간다면 저는 10%대로 떨어지는 건 머지 않았다 그래 보입니다. 2주 내. 예, 한번 2주 뒤에 이 장면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예, 김영 의원님. 지선 승리 외치면서 뭐 장애 투쟁을 했는데 오히려 뭐 집회 신고도 안 됐다. 그래서 뭐 침묵시했다. 뭐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고요. 이런 모습도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는 충분히 예상을 했고 사실 제가 지난주 대구 다녀오면서 이번 주 저희 당 여론조사 수치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걸 예측을 했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들었던 민심에 새롭게 알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확신을 가지게 된 게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구에서도 일하 가족이 참 많다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됐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진짜 대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찐 대구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요인이 많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나머지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지켜보시겠다는 말씀들이 좀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야당이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 같은 경우는 보수가 집권하기를 바라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낮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저 동갤럽 여론조사에서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 TK 여론조사에서 49%가 나왔습니다. 거의 50%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정도 수치가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 이 정도 지지율을 대구에서 받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이 지금 반성할 부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일 부산 가셔서도 일하 가족 많은지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소영주 의원님, 종로에도 이가혁 라이브 가족이 많이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그 종로의 이 주민들은요. 이가혁 라이브를 보고 있어요. 이 시간에 보고 그렇습니다. 계시죠? 알겠습니다. 어디 그 식당을 가도요. 다 이가혁 라이브만. 알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너무 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율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행보 변화가 있을까? 그런데 행보 변화가 있을지 않을 거라 하는 예측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 4일에 소장파 의원들과의 만남에서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면 지지율 도리어 더 빠진다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과했더니 지지율이 지지층에서는 빠지더라. 노선 바꾸면 온라인 파급력 있는 1020 세대가 떨어져 나간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다수 의원의 전언입니다. 소영주 의원님.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전히 이 치유되지 않는 망상.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로 따져서는 불행한 일이죠. 하지만 선거를 앞둔 정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참 고마울 거예요. 장동혁 지도부, 민주당의 재간둥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망상에 빠져 있어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될까? 왜 자체적으로 국민의힘 이걸 자정 노력을 갖지 못하는 정당으로 전락해버렸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당 정치라는 입장에서는 안타깝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를 해보죠. 그러니까 뭐 어떤 다른 수치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김진욱 의원님,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작년 8월 전당대회에서 지금의 윤 어게인 노선을 지지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의해서 당대표에 당선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줄기차게 윤 어게인 노선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중도를 확장해서 그 계엄 탄핵의 그 강을 내란의 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면 오히려 지지율이 빠질 거다. 그런 걱정이 지금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뭐 그 소위 극우 유튜버라고 또 보수 이제 유튜버라고 하시는 뭐 고성국 씨 또는 뭐 전환길 씨 등이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 윤어게인 노선 플러스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끌어안고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고성국, 전환길 두 분과 함께 가다가 진짜 이번 지방선거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제 말씀을 들을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좀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셨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을 장 대표가 그러니까 어필해야 된다는 생각 그 이면에는 좀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당의 이해관계와 장동혁 대표 개인의 이해관계를 많이 혼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동혁 대표 코멘트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고 당대표에 당선된 것은 뭐 공지사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지지 기반을 유지해야 본인의 당대표 지위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 개인의 이해관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은 지금 윤 어게인과 절연하고 민심을 따라가야지만 보수 정당으로서의 생존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 당의 이해관계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당 대표로서의 도리, 즉 당을 살리는 길을 가기보다는 본인의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저 코멘트가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국민의힘의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더 많은 힘을 결집해서 저 노선을 바로잡기 위한 더 치열한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이제 지방선거는 90일도 채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장동혁 대표의 노선을 보고만 있다면은 전국에서 지방선거에 출전하는 수많은 후보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치열한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장 대표 측근들의 분석은 좀 송영훈 의원의 말과 다른 것 같습니다.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어제 MBC 라디오 인터뷰 발언을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서울 부산시장 수성하면 장동혁 대표는 총선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당원들 기류를 보면 전당대회 등판하면 또 당대표 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김영 의원님. 서울 부산 수성 가능하다고 지금 장 대표 측근들을 보는 건가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여론조사를 봐도 저희 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권파들은 ARS 조사 방식으로 하면 국민의힘이 유리하기 때문에 ARS 조사 방식을 조금 더 신뢰했었어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ARS 조사 방식조차도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추이 분석을 하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추이적으로 국민의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울이나 부산에서 다 불리한 상황인데 그런 걸 외면한 채 여의도 연구원 자체 조사만 있다고 자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분석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여의도 연구원은 저희 당에서 여론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기관인데
그런 기간에 기구에서조차도 저는 잘못된 인식이 이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앞으로 선거가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변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거는 송영훈 의원 말까지 좀 들어볼게요. 장희찬 부원장은 서울, 부산 수성 하면이라는 조건절이긴 하지만 할 수 있다고도 보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장해찬 부원장 입장에서는 이른바 당권파에 속해 있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야 되는 입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현실이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물음표를 머릿속에 그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당으로서도 선거 승리에 최적화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오세훈 시장을 타겟으로 놓고 나머지 후보들이 예능식 경선을 벌여서 토너먼트식으로 올라온 후보가 마지막에 오세훈 시장과 겨루는 방식으로 하겠다. 예. 이것은 현역 시장을 도전의 대상 내지는 교체의 대상처럼 프레이밍하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민주당에게 지극히 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으면서 선거 결과를 낙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지금은 총체적으로 선거 전략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직자 사퇴 시한 마감이 어제로 이제 마감되면서 총선 구도도 좀 윤곽이 드러난 곳들도 있는데 요 관련 내용은요 10초 후에 마수 토론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마수 토론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 부대표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내용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인사권자인데 나는 생각도 안 하는데 얘가 나가려고 생각하는 애들이 제일 서운해요. 그런 거는 되게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저도 저희 출마설을 많이 보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길에 항상 제 역할을 게을리지 않겠다. 일찍부터 선거판을 뜨겁게 달궜던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설. 공직자 사퇴 시한은 어제부로 마감됐고 청와대 참모진 중 추가 사퇴자는 없었습니다. 지선 D-89, 이 지역에서는 벌써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유종복 인천시장은 선거에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이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다양한 선거 승리의 경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인천시장 시정을 탈환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바짝 다가온 제9회 동시지방선거, 여의도를 넘어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 출마를 하려면 공직자는 어제 사퇴를 했어야 됩니다. 조영기 의원님, 바로 여쭐게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가 궁금했는데 일단 사퇴를 어제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나간다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조건이 하나 있던데요?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충남 대전이 통합되면 그 부칙에 따라서 10일 이전에, 그러니까 법령이 통과되기 10일 이전에 사퇴를 한다면 충남 대전 통합법이 처리가 됐을 시에는 대전 충남 통합특별시에 출마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직에 의해서, 그러니까 충남 도지사에 대한 도전을 하려면 어저께 사퇴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돌려 말하면 차출설이 아직 완전히 불씨가 꺼진 건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일단 충남 도지사는 아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예. 통합법이 이제 통과되냐 마냐에 따라서 거치가 있는데 지금 봐서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강훈식 실장의 출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도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다뤘는데 일단 그 투톱 실장들은 그대로 간다 이렇게 관측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유임이 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기존에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그러니까 전남이냐 광주냐의 싸움이었지 어디 다른 이렇게 통합특별시에 출마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법이 통과됐고 시행이 되고 있는 전남 광주에 출마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곳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실장은 유임돼서 그대로 간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예.
언론이 좀 섣불리 설레발을 친 걸까요? 막 기사가 많이 나오다가 어제 사퇴 시한 마감이 됐는데 딱 그냥 기사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라는 것이 여러분들 거명할 수는 있겠는데 예. 실제로 나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준비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야 되잖아요. 예. 공직에 계신 분이 국회의원이 아닌 이상해야 지금 뭐 정부에 몸담고 있는 분이 갑자기 선거 나간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고 그렇군요. 국회의원을 계속 하시던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그 직을 내려놓은 상태라면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출마하는 상황이 아닐까. 예, 민주당 상황이 그렇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예. 실제로 언론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나갈 거냐 말 거냐 사실 한동안 아주 뜨겁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제가 김용범 정책실장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예. 출마 생각이 거의 없으신 걸로 파악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나 언론이 뜨거운 것은 무언가 있다라고 의심 정도 했는데 이제서야 김용범 정책실장은 유임하고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완벽히 정리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할 일이 워낙 많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틀 전에 수요일 마수 토론에 이 자리에 앉은 박수현 당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충남지사 출마를 여수 생방송 중에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쏠린 어떤 그 팬심 또는 유권자의 마음이 박수현 의원에게 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예. 실제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출마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던 것도 결국에 이재명 정부와 함께 호흡 맞춰서 가장 잘할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평가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충남이나 대전의 많은 분들께서도 예.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한 응원을 보내왔었는데 결국에는 박수현 우리 수석 대변인이 하시더라도 아니면 더 다른 후보가 하시더라도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만 나온다면 충분히 그 팬심은 흡수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김태은 충남지사가 현 지사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훈식 실장의 불출마 호재입니까? 뭐 김태흠 지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예. 일단 현직 지사의 프리미엄을 쭉 갖고 후보로 나서시게 된다면 예.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온 언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강훈식 실장보다는 그래도 정치권에서 익숙한 분 박수현 의원과의 대결이 낫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아마 예. 김태흠 지사께서도 그렇게 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실제로 충남 대전의 통합법을 국민의힘 지사님과 시장님들 그리고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20조라 되는 돈을 이렇게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과 충남 대전이 나누어서 가져갈 수 있을 만한데 예.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 많은데 왜 반대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선거의 유불리 말고는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통합이 되지 않는다면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고 생각해서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예. 그 지금 그 행정통합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충남 대전 국회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도돌이표입니다. 예. 대구 경북을 해달라라고 하는 국민의 입장과 대구 경북만 할 수 없다. 충남 대전도 같이 함께 하자. 처리하자라고 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 처리가 되면 3월 초에 12일인가요? 그때 본회의가 있죠. 예. 빠르면 그때 만약에 처리가 되면 그렇습니다. 이제 추가 사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보선이 미니 총선급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총 4곳이지만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단수 공천되면서 한 곳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자리가 나올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양문석 의원 안산시 갑인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오는 12일에 있다고 오늘 날짜가 잡혔습니다. 2심까지는 당선 무효형이 나왔고요. 상대당이 또 부담 없이 평론해 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양 의원? 양문석 의원 형량이 워낙 높아서 예. 대법원에서 그게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그걸 예상하고 안산 지역에 이제 재보궐이 있을 거라고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6개가 되죠. 거기에 전재수 의원이 부산 북갑에서 이제 사퇴를 하면서 부산시장 나갈 가능성 굉장히 높고, 예.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면 또 거기도 빌 거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10군데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양문석 의원 자리가 빌지 말지 관심이 쏠립니다. 뭐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습니다만 양문석 의원은 곧줄 분명한 문제 제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런 보궐선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앞서 나가는 추정인데요. 그럼 안산시 갑 만약에 확정 판결이 나면 그대로 의원직 상실이 되면 거론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실제 지금 그 지역에 나가겠다라고 민주당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예. 과거에 몇몇 분이 출마 의사를 밝히셨는데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도 안 났는데 그런 의사를 내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민주당 내부의 기류가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 거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예. 예. 미니 총선급으로 커지는 이 재보궐 판세에 조국 혁신당 대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그 화성에 나가서 자신의 힘으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은 저는 아주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네. 길을 갈 생각입니다. 한 3월 말 4월 초 정도에 조국혁신당 후보 진영이 다 갖추어지고 나면 저는 조국혁신당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 자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좀 가야죠. 어디든. 네, 듣기에 따라서는 조국 대표가 이준석 의원의 그 화성에서의 당선 스토리를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의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모델을 본받겠다는 얘기는 그럼 민주당 후보 있는 곳에 나가겠다는 얘기로 저는 들었어요. 이준석 의원이 화성에서 국민의힘 후보도 있고 민주당 후보도 있는데 개혁신당 후보로 나가서 3자 대결로 해서 이긴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걸 본받겠다는 얘기는 민주당에서 뭐 연합공천식으로 어떤 뭐 후보 공천을 안 한다든지 그런 건 나는 필요 없고 내 힘으로 자력으로 이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선택지는 넓어지겠죠. 뭐 예. 당선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저 정도의 의지라면은 의미 있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당선될 경우에 훨씬 더 정치적 지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출마하시지 않을까. 4월 초에 결정하신다고 하는데 어디를 결정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민주당과의 어떤 사전 정치 작업 필요 없이 내가 자력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 같거든요. 실제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겠다라고 풀이했습니다. 예. 저희 민주당은 어디가 됐건 후보를 공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미리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기가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제3정당이 1, 2정당을 꺾고 이렇게 당선되는 모델을 결국 이준석 대표가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지나간 얘기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 잡고 바로 잡았으면 좋겠는 내용이요. 예. 제가 조금 전에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법령이 통과되기 10일 이전에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정확한 부칙은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퇴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한 명칭을 써서 바로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남 대전 통합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직자가 사퇴하면 그 통합된 충남 대전 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라는 새로운 기간이 생기는 겁니다. 사퇴 시한이. 이렇게 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국 대표요. 어쨌든 부산이 고향이니까 예. 부산 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추정입니다만 아무튼 선거 앞에서 이렇게 평론이 재밌는 게 이런 거잖아요. 부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예. 왜냐하면 뭐 부산 출신인 것도 있지만 본인이 부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특히 그 자녀의 문제 때문에 부산을 기피하는 거 아니냐 의혹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것을 정면 돌파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의미도 크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부산 북구 갑에 재보궐선거 있을 때 출마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 예. 본인이 이제 호남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여와서 뭐 군산이라든지 또는 뭐 광주라든지 이런 곳에 또 출마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곳을 선택하실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궁금한데 부산 나오시면 굉장히 좋은 또 그림이 하나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더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그림이 이제 바로 저희가 이어서 질문 드릴 건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내일 부산 방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일 분명히 기자들이 여기 나오실 거예요? 라는 질문이 갈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예. 그 방문하는 그 시장이 구포시장이 그 지역에 있어요. 그렇죠. 부산 북구 갑에. 전재수 의원의.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방문지를 부산 중에서도 여기로 선택한 거 아니냐는 질문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는 있겠는데 그런 질문을 받는 것이 한동훈 대표에게 좋은 거죠. 여러 가지 언론의 집중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으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대중의 관심은 더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국 대표와 이 재보궐선거에서 붙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재미가 있다. 예. 저는 좀 떨리는데 재밌게 보시는 분이 많으시는 건 좋죠. 예. 실제로 제일 재밌게 즐기시는 분이 저는 한동훈 전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 국민의힘계 출신 인사들을 지금 이 지지율들을 가지고 즐기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사퇴해야 된다고 공격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제명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본인의 영향이 더 커졌다고 생각하고 이 상황으로 본인의 정치적 영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즐기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 지방선거가 돌아오고 나면 이번에 제대로 된 정치적 승부수를 보여주지 못하면 정말로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즐기기도 하지만 위기의 상황도 함께 느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 갑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매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북구갑에서 가능성은 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면 부산에서 실제로 북구갑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면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한 정치적 이익을 가져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실제로 민주당 단일 후보가 나가도 이기기 쉽지 않은 곳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전재수 의원 정도 되니 오랫동안 활동했던 그 사람이니까 가능성이 있었던 걸로 평가를 하는데 만약에 3자 구도로 간다면 실제로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회로 돌아오려고 하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부산 북구갑을 선택하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있을 걸로 봐서 저도 아무래도 호남 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그렇고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북구갑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내일 마침 북구에 있는 구포시장을 방문하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일 장소 정한 것도 그렇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구와 부산을 저울질할 거라고 봐요. 예. 과거에 많은 정치인들이 서울시에 출마함으로써 본인의 영향력을 보여주셔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당선돼서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들에서는 크게 이슈였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라든지 대구에서 그러니까 해볼 만한 곳에서 영향력을 증명하자라고 하는 기류로 흘러갔기 때문에 부산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재보궐에 나가는 거,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에 도전하는 건 거의 여기서 이견은 없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가 도전한다는 거. 뭐 100%라는 건 없잖아요. 예. 일단 재보궐이기 때문에 예. 지역구가 어느 곳에서 재보궐이 열리냐 예.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어디에 나가겠다 이런 말을 한동훈 대표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아직은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영남권에서만 뭐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보수 재건 그러한 것의 정책 의미를 더 키우기 위한 곳이 영남이라는 뜻이지 뭐 출마를 꼭 거기서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생물이라는 말 누가 지었는지 정말 잘 지은 건데 예. 상황이 매일매일 바뀌니까 아직은 저희가 단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윤희석 대변인께서 요 근래 방송하실 때보다 가장 표정이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복당 후에 처음으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만났습니다. 인천 계양을 자리 교통정리가 되나 싶었는데 공식적으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찬대 의원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연수구 갑은 녹록치 않은 지역입니다. 네. 여기는 보수세가 굉장히 강해요. 중도적인 확장성을 갖고 있는 후보가 상당히 필요하다. 김남준 대변인이 오면은 뭐 상당히 고전을 갖지 못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김남준 대변인이 연수갑에 오면 고전할 것이다. 이 말을 돌려 말하면 계양을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실제로 박찬대 의원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게 연수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보수 지역이었고 박찬대 의원이 유일하게 민주당계 후보로 당선이 됐던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뭐 인천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속마음을 말씀드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인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반문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연수갑 그리고 계양을 그리고 사람이 송영길, 김남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뭐 퍼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될 것 같으세요? 일단 송영길 전 의원의 결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본인은 이제 개항에서 5선을 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양보해서 그 지역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본인이 영구권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정리되는지 모르지만 예. 송영길 전 의원의 어떤 의지를 꺾지 못하면 잘못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나 또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잘 협의를 해서 이게 좋게 마무리돼야 되는데 예. 안 그러면 정말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개항이라는 곳이 그 영구권을 주장하는 송영길 의원의 의지가 지금으로 와서 너무 세 보여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송영길 대표의 결단을 이끌어내려면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 삼고초려라도 해서 예. 결단을 이끌어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한번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개항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나는 개항 말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입장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개항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만큼 이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가 총력을 모아서 설득의 과정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개항 공천 문제는 당 지도부가 심도 깊게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끝없는 소통을 이뤄난 이후에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지방선거 공천 민주당이 좀 속도를 내고 있죠. 강원, 인천, 경남 이 세 곳은 단수 공천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건데요. 인천시장은 박찬대 후보가 단수 공천됐죠. 그리고 경남지사는 김경수 후보, 그리고 강원지사는 우상호 후보가 공천이 됐습니다. 단수 공천입니다. 근데 지금 모두 현직이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입니다. 정윤기 의원님, 네. 현직 프리미엄을 뚫을 수 있을까요? 뚫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현직 프리미엄을 뚫어야 되는 것이고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 공천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좋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라고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지만 실제 민심은 녹록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를 빨리 확정을 시켜서 그분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명확한 근거들을 주민께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빠르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준비를 해서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추어서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을 어필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빨리 결정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구인난이라는 용어가 제목에 붙어서 기사가 나와요. 일단 경기도지사를 누가 나갈 거냐 거기에 대한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양양자 의원이 의사를 내비쳤는데 정식 출마 선언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라는 가장 큰 자치단체장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현재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구인난이고 더 심각한 것은 저희 지금 공천 작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민주당은 벌써 지금 3분이 단수 공천 받았잖아요. 광역에서. 현수막 걸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죠. 저희가 24년 총선 때도 후보 공천이 늦어져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 그분들이 후보가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예. 지옥 훈련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용 공관위원장이. 그래서 이렇게 선거에 빨리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을 막고 있는 것이 맞느냐 하는 전략적 차원의 문제점도 당 내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방선거 이야기는 아닌데 이거 하나 짚어볼게요. 민주당은 아무튼 이렇게 순조롭게 지선을 향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국정 공백이 있었느냐를 두고 방송인 김어준 씨와 총리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졌습니다. 김어준 씨가 대통령 순방 중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가 없다.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이다라고 사실상 좀 총리실을 겨냥한 듯한 말을 하니까 국무총리실이 아니다. 우리 역량 동원해서 철저하게 대응해왔다. 회의도 이렇게 열었다.
공개적으로 반박한 겁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뭐 견제적인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뭐 정상적인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 게 총리실에서도 즉각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반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해명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언론의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계파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확대 해석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총리실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점은 없었다라고 정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계파 갈등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계파 갈등처럼 보이는데요. 김어준 씨가 언론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지금 처음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김민석 총리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당연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고 그것은 민주당 내부의 권력을 둘러싼 어떤 여러 가지 그 큰 문제들 그것이 노정되는 것이다. 뭐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은 극복할 수 없는 갈등 결국 노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초가 여기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어떻게든 계파 갈등을 부추겨야 되니까 실제 계파 갈등이라고 하는 보도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까지 걱정할 문제는 없다. 총리실에서 명확하게 잡아줬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될 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스토론 뜨거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악사 간편 건강 악사 간편 건강 이렇게 다 모이면 과거에 아팠어도 상담할 시간이 없어도 건강보험 전화 한 통으로 간편 악사 간편 건강보험. A great night's sleep,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That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Temper. 쉬어도 피곤하네. 운동할 힘도 없네.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로.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설명은 약사님께.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해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화염에 휩싸인 미국 항공모함 모습이라는 설명과 함께 퍼진 사진입니다. 이 사진 가짜입니다.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AI 툴을 이용해서 판명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여러 근거를 대면서 조작된 것이란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꼭 2개 이상의 AI 툴을 교차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미 항모가 이렇게 공격을 받았다면 꽤 큰 국제 뉴스였겠죠. 확인 결과 공식적으로 보도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모습이라며 퍼진 사진입니다. 뭔가 잔해 더미에 깔려있는 모습, 이 사진도 가짜입니다. 구글 팩트체크라는 툴에 사진을 입력해보니 이 사진을 허위 조작이라 검증한 여러 팩트체크 언론사의 기사가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중동에서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허위 조작 정보와의 총성 없는 전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기관이 여론 조작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개인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시대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선 무조건 믿지 말고 진짜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의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출처를 의심하고 공식 언론 보도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구글 팩트체크나 AI 툴 같은 검증 도구를 최대한 많이 교차해서 검증해 보십시오. 씁쓸하지만 검증 필수 시대, 의심 필수 시대입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뜨거운 에너지가 닿는 순간에도 차분하게 쿨소닉의 쿨링 테크놀로지로 쿨하게 It's cool, so unique. 쿨소닉. 변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다움을 지키는 힘. 고운진 플레르코 앰플. 다시 어린 피부로. 타임리스 뷰티 고운진. 아, 인사돌 저도 먹죠. 잇몸 좋을 땐 불편했는데 좋아졌어요. 잇몸 속부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꾸준히 먹으면 정말 편해져요. 인사돌 스위스 풋모커가 획득. 시작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꽤 오래전 것 같은데 왜 시간이 그대로지? 에이스에선 시간이 다르게 흐르니까요. 짧게 자도 오래 잔듯 시간을 거스르는 과학 에이스 침대.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이란의 중거리 미사일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쏟아졌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텔아비브의 상황을 JTBC 특별제휴사 CNN의 특파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화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